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교수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 이른바 영남 물갈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는 혁신의 첫 과제로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빌려 큰 폭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당내 현역 의원들을 향해선 기득권 포기를 우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혁신위에 여성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과제가 공천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인 위원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낙동강 하류는 당내 텃밭인 영남 지역을 칭한 걸로 영남 물갈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인사 등 최대 11명 규모가 될 전망인데 인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달라라면서 이른바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진술 번복에 이어서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의 요지경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유도신문을 자꾸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막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기피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결국 이러면 시간은 또 흐릅니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런 전략의 시작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디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게 언제였죠?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왜 갑자기 보고를 했다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 이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을 쭉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단식하면서 재판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고 최근엔 이 재판부 역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는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을 하면서 이러면은 이게 병합되면 또 얼마나 시간을 끌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며 메스를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인턴을 논의할 건지 혹시 바꿀 생각 있으신지?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사실 좀 어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당시 변화가 절실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후진국으로 밀릴 수 있다. 삼류 기업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당시 TV를 만들던 회사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 다 제끼고. 뭐 그건 기업의 얘기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당시에 삼성과 같은 상태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태다. 라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조를 한 게 변화와 희생 그리고 혁신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그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를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용을 해서 말하기도 했고요. 이게 그 취임이 알려진 이후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고 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본인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휠체어를 밀고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이런 예시도 들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자세를 많이 바꿔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일성에 대해서는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왜 위원장직을 수락했느냐 이런 질문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한 단어로 정리하겠다면서 이런 설명도 내놨고 원칙에 대해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 인선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변화의 어떤 방향은 제시를 했는데 고강도 인적 쇄신이 지금 예고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에는 막동강 하류는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핵심은 영남의 기득권 세력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게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영남권의 중진들뿐만이 아니라 초선들도 대다수가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가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이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이 그래요. 양지에 눌러 앉아서 방송도 잘 안 나오고 뭐 중앙정치 이슈에 대해서 말도 안 보태고 그냥 내내 지역에만 머무는 지역형 정치인들,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의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게 만드느냐가 인요한 혁신위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천 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반발이 없는 혁신안은 좋은 혁신안이 아닙니다. 좋은 혁신은 당연히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반발이 있을 때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줘서 그들이 제안한 안건을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있을 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역만 머문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그래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3선쯤 했으면 이제 뭐 내려와야지. 김기현 대표도 영남이에요. 사실 부울경 출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죠. 1차 우선순위는 자발적인 양보와 아름다운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미진하다면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는 혁신위가 돼야겠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칼을 휘둘러야 된다. 자, 메스를 들던 의사 출신이니까 칼을 얼마나 휘두를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류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만났는데 김기현 대표가 뭘 줬대요? 뭘 줬을까요?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 네, 그렇죠. 뭐 군대는 뭐 3일 먼저 가면 세순분 떠나니까 형님이신데 뭐 전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어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실까. 그런데 사실 한국 분이십니까? 한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기도 합니다만. 자,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줬다는 거잖아요. 무서울 정도의 권한. 자, 김기현 대표도 인류한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설 쭉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류한 국힘 통합하고 희생하고 다 바꿔야. 근데 관건은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인류한 혁신이 그중에서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은 하는 여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인류한 국민의힘 혁신위는 바로 용산 출장소라는 국힘의 오명부터 벗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권한을 줬다. 무서울 정도의 권한은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과, 어디까지, 뭘 바꿔야 권한 줄 만큼 줬네? 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전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지도부에서 인재 영입은 우리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뭐 공천 룰 이런 건 뭐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 떼고 포 떼면 무슨 그게 정권이에요. 전권이 아니죠. 그렇죠. 전권을 반드시 가져야만 쇄신이 가능하고 본인의 운신의 폭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서울 정도의 전권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긋기가 분명히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허. 지금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뭐 끝장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예. 상당히 암울해지죠. 앞으로 남은 윤 정부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골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모셨다면은 말 그대로 전권을 줘야 합당하고요. 그래야만 본인이 원하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내하고 애들 빼고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각오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약간 인유한 위원장이 말꼬리를 흐렸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명히 김기현 당대표와 전권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위기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내년 총선 지면은 정말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도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가 총선에서 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까지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슨 수를 못 쓰겠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지금 사실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반 정도밖에 정권 교체가 되질 않았어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 선거 결과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앞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인선이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제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문제 의식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뭐 증오, 혐오, 특히 정치는 뭐 뉴스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자질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자질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4대째 이제 선교사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MK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은 이제 부모 때부터 그 험난한 여정들을 보고 자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경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이렇게 잘 보고 자라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점은 아까 뭐 정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혁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공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위가 나중에 꾸려져도 뭐 비례 공간이 또 전략 공간이 또 뭐 재심위 뭐 이런 것들이 꾸려지고 또 총선기획단이 또 꾸려지겠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화음을 이뤄야 하는데 만약에 공간위원장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혁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인준을 해도 이게 최고위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예. 얼마나 그 권한이 이분께도 갈지 그런 것들도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예, 오늘 하루 기자들이 아마 이 부분 취재하느라 또 바쁠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몇 분? 예, 어제도 설명드렸었던 30대 남성 혁신위원장 후보였던 분 있잖아요. 예. 익명으로 보도가 됐는데 가족의 반대로 결국에는 위원장 선임에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은식 호남 대안포럼 공동대표입니다. 의사시잖아요. 예, 의사 출신이시고 또 호남 출신인데 민주당이 지금 인재 영입 컨셉이 전문성과 청년, 호남이기 때문에 그 30대 의사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의사가 적격하다는 거죠. 이분 호남 출신이면서도 광주 시내에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어떻게 광주 정신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서 화제가 또 되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때 혈관 부패다 뭐 이렇게 해서 단식 그 입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수액을 맞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를 또 했던 의사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박은식 의사뿐만이 아니고 운동권 출신의 586 인사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하문경 씨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미국의 문화원을 점거한 이력이 있는 하문경 씨와 또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던 민경우 씨 등이 거론이 되고요. 또 회계사 김경률 조국 흑서를 저자했던 김경률 회계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의도에 이미 있었던 그리고 한때는 정치권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떠난 분도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바로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제게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봉사는 공직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날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담고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때는 이제 지금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의도를 떠났던 분인데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늘 소환 대상자가 되기도 해요. 늘 회자되고 늘 뭐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지만 결국에 나선 적은 없었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또 거론이 됐습니다. 아직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그다음에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인데 그 당시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도 53밖에 안 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을 논할 인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줄곧 사업가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홍 전 의원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취약한 수도권 또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지금 뭐 안철수, 원희룡,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뭐 빅샷들이 있는데 이 빅샷과 함께 홍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오각편대를 이뤄서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홍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한동훈 장관 역할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총선에 정치에 뛰어들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뭔가 좀 의미와 취지와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주당 의석도 뺏어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 나오고 있고 이러자 대항마로 또 민주당에서도 거물급 인사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자, 보니까 한동훈 종로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이광재, 이낙연, 임종석
이렇게 또 민주당도 거물급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야, 이러면 종로 판 커지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할지 안 할지 정해진 게 물론, 없는 예. 상황이고요. 뭐 일부 우리 당 의원님들이나 정치인이 한동훈 장관에게 뭐 험지 출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 당에서 국민적 주목을 받는 한 장관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험지 나가라 하는 분들 지역구 보면 다 양지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양지에서 훈수 두듯이 남보고 험지 나가라 하는 그분들이 불출마를 하든가 네, 수도권으로 나가든가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 지금 종로가 어쨌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설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대항마들이 막 거론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지역구가 종로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판을 흔드는 어떤 수도권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곽상원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만약에 그 지역을 나간다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내에서의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될지 좀 그 갈등들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그러면 당선이 유력한 곳으로 출마를 해서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끄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종로를 나간다고 했다가 다른 지역에 좀 어려운 곳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김이 좀 빠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유력한 지역에 나가서 수도권 전체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접전 지역에 가서 뭐 본인이 좀 살아서 이렇게 좀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험지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라, 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험지를 출마했을 때 과연 승리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1970년대 모두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던 그때입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뒀던 곳 바로 저깁니다. 사막 한가운데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근로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뭐 중동 열사의 땅에서 저 떼약볕 아래서 공동 숙소에서 자면서 저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삼촌이, 저희 작은아버지도 중동에 갔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1살짜리 조카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떼놓고 돈 벌러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년씩 일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중동붐을 이제는 제2차 중동붐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에 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고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의 시작을 함께한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그때는 건설 노동자들 위주였습니다.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 경제를 키웠는데 지금은 우리의 고부가가치 기술이 들어갑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동행, 방위산업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자, 50주년을 맞은 올해 건설 협력과 함께 방산, 즉 무기 사업까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 소식도 연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현대 건설이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요. 자프라2 가스 플랜트 패키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자프라2 패키지 사업이 이 사우디 자프라 지역에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29억 달러 규모의 자프라 플랜트 패키지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2, 그러니까 연속
수주에 잇따라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사우디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협상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걸로 대통령실이 전했는데 이 뭐 대공 방어 체계 또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계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도 직접 밝혔습니다. 자, 뭐 다른 것보다 사우디가 지금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 또 중요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어요. 예, 이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날 발표한 이 공동 성명에서는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예. 또 1962년 수교 이후에 교역 규모가 400배 넘게 증가하고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까지는 꽤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게 80년도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을 한 이후에 43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 때 공동 성명하고 지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다른 것보다 무기 수출이 본격화된다. 사실 우리 뭐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많은 전투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사우디도 수입을 해갔어 이러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주로 건설 분야 이런 것들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 방산이 본격적으로 어제 김태호 실장이 블루오션이란 말을 썼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방산이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한 것이 이제 작년에 성과를 보이면서 1차 도입분 그 맞이하는 공항에 폴란드 대통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그 FA-50 공격기라던가 혹은 뭐 천무,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 이제 1차 도입분 들어갈 때 이것이 단순히 폴란드에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유럽 전체에 한국 방산은 신뢰할 만하다. 납품기일 지킨다. 이후에 뭐 AS 교육도 책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중동 정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우디와 접경해 있는 예멘의 경우에는 그 후티 반군이라는 그 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드론하고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구축함이 그 인근에 와 있다가 세 발로 이제 요격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안보 불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K방산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 천무 체계에 대해서 이미 그 1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난 4월에 보면 사우디 정부에서 SNS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데 저렇게 이제 천무 두 문을 함께 보고 있는 장면이 예멘 접경에 지금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천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뭐 여러 화력 무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탄도탄 요격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K방산 협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지금 뭐 중동 지역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럴 지금 안 됩니다만 일단 국토방위라는 게 무기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대비태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사우디나 중동 다른 지역에서도 무기 수요가 상당 기간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소련에다가 몰래 무기 파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몰래 파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비를 하는 곳에 우리의 무기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드려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했죠.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다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웃는 사진 그때 그 표결하고 나왔을 때 웃는 사진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지금 가결파
아니냐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까지. 자, 근데 이게 또 가결파 입장에서는 아니 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지지만 나중에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인 건데요. 이 단초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은 벌써 이제 공천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팬카페로 거론되는 재명인의 마을 이 팬카페에서 최근 총선 게시판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별로 친 이재명계 줄 세우기에 나섰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미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 있다? 예, 그런 후보군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표로 다 만든 건데 17일에 민주당 총선 승리 이런 홈페이지 카테고리 아래에다가 지역별 총선 게시판을 신설한 뒤에 이 카페 매니저가 설명하기로는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서 지역구별로 출마 예상과 예정 또 거론자 등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뭐 호감 비호감과 무관하게 사진 한 장 또 프로필 하나 이렇게 필수로 넣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공천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비교적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알 권리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자 이런 뭐 권리당원들의 적극적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실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대표 비명계 의원이죠. 윤영찬 의원 지역구를 검색을 해보니까 수원, 성남 중원이죠. 여기에는 윤 의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변호사 사진이 먼저 현역 의원도 있는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가 윤 의원을 향해서 쓴 저격글 같은 것들도 같이 거론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 화성을도 지금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는 친명계 인사가 이재명 대표 병문안에 가서 찍은 사진이 먼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원욱 의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친명계 원외 인사가 병문안 간 사진이 먼저 떠요? 예, 그러니까 다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게 이런 지역구에 친명계 이런 인사들이 있다 알려주는 차원의 정리가 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은혜 전 의원님 어느 지역인지는 뭐 밝히시진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본인이 계시는 지금 정치 준비하고 뭐 이제 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계신 지역구는 어때요, 흐름이? 네, 뭐 제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구는 뭐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전부 다 뭐 과거에 뭐 이재명 뭐 대선 후보 캠프에 뭐 몸을 담고 뭐 그랬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뭐 큰 뭐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이제 저희 뭐 옆 지역구라든지 뭐 주변 지역구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 좀 부담되지도 않아요? 사실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뭐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뭐 어디다, 어느 분야다 딱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저도 뭐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봐서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현역 의원들이 뭐 과거에 얼만큼 법안을 발의했고 대표 법안 발의죠. 그리고 얼만큼의 의정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역 의원 심사 기간 있죠, 이제. 그거를 당원분들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당원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렇게 좀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런 정보의 접근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정리된 그런 정보들까지 있어서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장해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에서의 그런 활동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과감하게 좀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좀 활발히 좀 또 당과 함께 활동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 3자 회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야 뭐 영수회담 이거 하자고 했다가 지금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여야정 3자 회동을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 3자 회담 뭐 당에 계시니까 일단 장희찬 최고위원님 그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협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김기현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요청하거나 나도 대통령님 뵙고 싶다 말하면 돼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데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조금 불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방이 국회 본관 2층에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당대표실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복도 안 밖에 돌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냥 둘 중에 한 분이 상대당 대표실까지 5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여야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뭐 3자 회담을 주장하든 뭘 주장하든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고 좀 밥 먹듯이 일어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토록 어려워야 되고 조건이 붙어야 하는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뭐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정의 만나고 싶다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 안건도 이재명 대표가 들고 오면 되죠. 일단 두 분이 좀 먼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은 본청에 같은 층에 그 민주당 대표실하고 국민의힘 대표실이 같이 있어요? 네, 같이 2층에 있어요. 지금은 2층, 그렇죠, 네. 2층.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만나면 이거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당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아니 둘이 만나자고 계속 그러다 안 되니까 셋이 만나자는 얘기밖에는 지금 더 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달 가까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공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단식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어제 하는 일성을 보세요. 내각 총사퇴. 를 먼저 꺼냈어요. 이런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정말 민생을 그렇게 위하신다면 지금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입법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런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함께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사실 영수회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 대통령과 만나려면은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전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됐거든요. 이후에 뭐 수사받고 기소되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명확하게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과 이렇게 이런 신분에서 만나는 것이 사법적으로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민생을 원하신다면은 일단 여야 대표끼리 만나셔서 뭔가 과실을 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과 뭐 중간에 어떤 다른 뭐 대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끼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그 결과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자꾸 이렇게 귀에 계속 울립니다. 어떤 말이에요? 예, 통합이고 생각은 달라도 미워하지 않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도 지금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갈등 구조가 너무나 증폭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사실 대통령입니다. 더 힘을 가진 사람, 더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지금 특히 야당에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민심을 대신하는 거죠. 지금 해외 순방 나가시는 거 너무 좋고 성과 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R&D 그 연구개발에 예산 삭감이 됐다고 굉장히 막 울부짖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도 야당 대표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회담이 저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 주민인지 북한 주민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4명이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귀순을 했다.
속초에서 귀순을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왔습니다. 예. 어떤 소식이에요, 지금? 24일 오전에요. 이 속초 외홍치항 인근 해상에서 이 4명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4명이 인민군인지 그냥 일반 북한 주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 확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너왔대요? 예, 근데 목선을 타고 왔다고 하고요. 어허. 그 2019년 11월에도 한번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로 지금 4년 만에 또다시 목선을 타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그 주민 신원미상의 4명 인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판문점 통해서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북송됐잖아요. 예, 이분들도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속초의 한 항구 인근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혀서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고 합참은 이 신병을 확보하고 신원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뉴스 등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국감장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뼈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과잉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아주 작심한 듯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도 이제 이재명 국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 한동훈 장관과 함께 뭐 양대 천재다. 이런 평가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한동훈 장관과는 사뭇 좀 이렇게 대응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곤조곤하면서도 조용하게 할 말은 다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야당 탄압이냐 제대로 된 수사냐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수사를 할 건 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셨다시피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수사다. 그리고 또 특히 과거 민주당 내 경선 과정 등에서 불거진 것을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새로 시작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 위증교사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건수에 관해서도 뭐 한 건 한 건 다 세서 이게 376차례 이루어졌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 경찰에 의한 것도 다 포함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 법카 의혹에 있어서 120군데가 넘는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카운터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정말 주말 빼고 매일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합당한 지적이냐.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대기업들 많이 압수수색을 했어도 한 번도 압수수색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얘기 들어볼까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압수수색할 때 그때 뭐 그 당시 여당에서조차 이 사건은 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보자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 대표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 넘긴 대한민국입니다. 야당 대표 수사가 과잉 수사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지적인데 박영수 특검 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90일간
불철주야 수사에 열정을 다해온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수사는 탄압이고 어떤 수사는 감사를 드리고 사건마다 왜 다르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선택적 정의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수사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받으면서 아유 기꺼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피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 정부, 그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정말 엄정하고 가혹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직 중에서는 감옥 안 간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수사가 문재인 정부 중반기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마다 문재인 정부 청산 TF 이런 거 만들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투입되는 검사들의 인력이나 수사의 양 자체가 훨씬 더 적다는 게 지금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만 가짜 뉴스까지 섞어가면서 과잉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정정하자면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한 적이 없어요.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120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청 경찰이 했습니다. 검찰이 한 수사가 아니에요. 식당은 여러 군데 갔으니까. 네, 그 법인카드를 120곳에서 긁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영수증 확보하는 차원의 수사를 한 것이지 정말 뭐 그렇게 별의별 것 다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자택과 본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 자택 수사도 해야 되고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건 핸드폰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색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택과 신체 압수수색을 오히려 피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조금 덜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과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언어 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른 그 정자동 호텔 사건이었나요? 그때 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가 뭐 몇 대씩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압수수색된 거는 없었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자택이나 신체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검찰의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수사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수사 인력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선봉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또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미제 사건 건수가 14,199건이래요. 그래서 지난 2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 건수가 전국 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세 사기 이제 국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인력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집중이 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수원지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좀 심한 거 아니냐,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플러스 수사하는 검사 당사자를 향해서 뭐 위장 전입했네, 뭐 했네, 막 이런 걸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김의겸 의원, 이번에도 김의겸 의원입니다. 연일 수원지검에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이 이정섭 차장검사의 개인 비리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24일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저기가 어디 무슨 스키장 관련된 뭐 리조트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도 반론을 제기했어요. 예, 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이 굴지에 지금 김의겸 의원이 말하는 재벌 부회장을 만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스키장 리조트에 갔더니 지인을 만났고 우연히 그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이 또 하나 제기했던 것이 이 리조트가 당시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가 됐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스키를 즐겼던 것이냐, 특권을 누린 거다 이런 의혹 제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폐쇄된 스키장을 독점하듯 이용한 것 절대 아니고 가족들이 그냥 쌓인 눈을 만지면서 노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지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도 또다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 부회장 그룹과 관련된 수사도 본인이 담당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예. 글쎄요. 이 부분은 짧게 좀 논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 뭐 대장동 뒤져봤더니 뭐 이런 것도 있었네. 뭐 이런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네. 뭐 그런 얘기를 수사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제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 그 박영수 특검을 공격했다면 그 당시 민주당은 가만히 안 있고 정의의 검사 박영수를 지켜라라고 나섰었겠죠. 물론 검사가 비위 의혹이 있다면 감찰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요. 한 가지 팩트로 확인된 건 해당 그룹을 이 이정섭 차장이 수사한 적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또 헛스윙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 대검 국정감사가 특정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도 아닌 차장검사 한 사람의 개인 신상을 다루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검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 정책 그리고 뭐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견제와 감사를 하라고 어렵게 1년에 한 번 마련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차장검사, 그것도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를 콕 집어서 저런 개인 신상 사진까지 노출시키면서 아이들이 스키장 근처에서 눈싸움하는 사진도 막 김의겸 의원이 공개하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되겠느냐. 예. 그리고 스키장을 폐쇄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스키 탈 나이가 아니라서 스키장 그 앞쪽에서 그냥 눈싸움하는 사진이에요. 눈 가지고 노는. 그걸 가지고 무슨 스키장 폐쇄. 요즘 같은 시기에 재벌 회장도요. 스키장 폐쇄하고 혼자 이용 못해요. 예. 그랬다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좀 수준에 맞는 세금 아깝지 않은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나 해요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왜 국정감사냐?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언제 제기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했어요. 누구를? 이 문제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불송치랍니다. 왜?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요, 이것도?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때 뭐 녹취 파일까지 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던 저 얘기가 기자회견을 택하지 않고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예, 결국에는 오늘 서초경찰서가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면책특권이 적용됐다라는 건데요.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죠. 이 대목이 지금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도 거론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녹취 파일을 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새벽 1시에 청담동에서 뭐 이제 술자리를 즐겼다 이런 내용을 폭로했었는데 그 이후에 당시 또 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당시 그 폭로자라고 추정됐던 첼리스트가 그런 일 없었다. 동백 아가씨 뭐 연주한 적 없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했는데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불송치가 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자택까지 무단 침입했던 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 이러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저 PD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당시 화면인가요?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소리가 좀 잘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 말소리가 잠깐 잘릴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장관이 보시면 지금 당연히 비교는 전 정부랑 해서 어디나 하겠어요. 자,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가고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편집상. 다 걸라고 했어요. 나 다 걸게요. 의원님 다 걸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장관으로서의 생명까지 사실 다 고른 거예요. 내가 청담동 술자리 간 게 맞다면 나는 장관 그만두겠다. 김의겸 의원은 그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건 게 없어요.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나 건다고 안 했었거든.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임무에 관계돼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입법 취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일종의 유튜브 언론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발설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으로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급 바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고급 리조트를 얘기하고 작년에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정섭 검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이 발언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자, 징역 1년을 구형한 지금 검찰이 1년을 구형했어요. 항소심에서도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이죠. 한 유튜브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강력부가 지난 2019년 말에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렇게 발언한 데 따른 건데요. 이 검찰의 한 장관 재직 기간에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이제 허위를 진실인 것처럼 말해서 검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 또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렀고 또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소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예. 이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검언유착 의혹을 말하는 과정 중에 이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잠깐 동안 등장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안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언어 도단 아니냐 이러면서 반박을 했고요. 예. 유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이미 사과 얘기를 했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1심에 대해서 억울하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직후 유시민 전 이사장 무죄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실형이냐 벌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어허.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어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허위. 사실이 아니죠. 네. 거기다가 본인이 그걸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유시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뭘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계좌를 뒤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한동훈
어떻게 보면 대검 그 반부패 부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무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다만 1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1년 구형을 했습니다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을 봤을 때는 이게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고 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니까 반성은 하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는 안 했었거든요. 아니 죄를 부인하는데 무슨 반성을 합니까? 예.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과실이어서 미안하다는 게 그게 무슨 반성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집행유예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6개월 이상 그 전후 어떤 실무를 보면 한 실형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될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선고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그 전파 가능성과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딱 잡아떼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1심과 같은 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어요. 명예훼손인데 설마 실형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됐었잖아요. 장혜찬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담당 판사였던 박병곤 씨의 편향된 정치 성향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박병곤 판사가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남겼던 여러 SNS상의 글들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특정 정치 성향, 진보 좌파 성향을 드러낸 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게 워낙 편향적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바로 잡히겠지만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박병곤식 판결이 유시민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실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박병곤의 판결이 워낙 이상했던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서 대체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사회 제외하고는 벌금형이나 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뭐 정확하게 또 이 판례가 그대로 다른 사건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왔었죠. 배우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선균 씨한테 마약 투약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근데 나중엔 또 너 마약했지? 내가 다 알릴 거야? 라는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사람 유흥업소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진 고급 술집입니다. 어떤 뭐 술집 여자인지 뭐 하는 뭐 해가지고 그냥 뭘 갖다 주사기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히고 뭐. 경찰은 이곳에서 일하던 실장 A씨가 자신의 집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부터 E씨를 내사해왔습니다. E씨는 올해 초부터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실장 A씨는 이선균 씨와 10여 차례 전화를 하면서 협박한 인물로 E씨로부터 3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A씨와 연관된 마약 투약 혐의자는 이선균 씨를 포함해 모두 8명. 이 가운데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내사 단계입니다. 이선균 씨 변호인 측은 재벌 3세나 가수 지망생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선균 씨를 불러 모발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하고 마약 투약 시기와 장소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물론 이선균 씨는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돈을 뜯겼다면서요. 3억
달라고 했는데 뭐 3억 넘게 지금 뭐 줬다면서요. 같이 마약 투약한 장소 제공하고 그거 일려 바칠 거야라고 했다는 이유로 돈을 줘요. 내가 마약을 안 했는데 뭐하러 돈 줍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상하다라는 게 그 경찰의 판단이고 내사 단계에서 이제 입건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선균 씨가 지금 뭐 얼마나 마약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언제 투약했는지 부분이 특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점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요, 이 유흥업소 종사자 여직원과 함께 그 집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선균 씨는 이 이제 공갈로서 내가 협박을 당했었다 이런 부분으로 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검사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이 투약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선균 씨를 조사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강남의 유흥업소 그 종사자라는 그 A 씨, 이 여성이 등장을 하고 여기 봐, 뭐 VIP들 가는 데야? 가서 봤더니 이선균도 거기 있었어? 거기서 마약한 거야? 사건이 점점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약 사건이란 게 보통 그렇게 되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목격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제보한 목격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언론에 그 나온 바로는 이선균 씨를 집으로 불러 같이 마약을 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더 충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유흥업소 강남에 있는 종사자 A 씨가 지금 뭐 VIP 이른바 VIP 방에서 이선균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마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보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이 그 제보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를 통해서 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보에 있는 사람을 일단 구속을 했습니다. 자, 제보해서 봤더니 이선균한테도 돈 받았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은 걸 쭉 보다 보니까 뭉칫돈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만 결국 거기에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가 결국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을 했는 사람이라고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 이미 그 공갈 협박했던 사람은 구속된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남은 사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선균 씨가 그 마약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5천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보냈는지 이 부분의 어떤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요. 근데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연예인인데 마약을 안 했어도 마약했네라는 소문만 나도 나는 당장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입막음을 하려고 돈 준 거지 내가 마약을 해서 돈 준 건 아니다. 이런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바일 검사를 비롯해서 마약류 확인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한 분이 설득력이 있고 다시 이선균 그 배우는 회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한지 여부 이 부분이 이선균 씨의 앞으로의 어떤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선균 씨는요 영화 배우예요. 영화 혼자 만듭니까? 수많은 스태프들 만들잖아요. 영화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들어보시죠. 예, 저도 뭐 칸 영화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 시작을 칸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많은 호평을 들으신 만큼 이 좋은 기운 갖고 여러분들 9월달에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우는 얼굴이에요. 그 작품의 얼굴. 근데 얼굴이 저렇게 먹칠이 된다면 뭐 차기 작품들 줄줄이 지금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균 씨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어요.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줄줄이 개봉하는 영화, 드라마마다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지금 차기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촬영을 이미 마친 영화가 2편이나 있어요. 이미 촬영까지 끝냈어요. 네, 탈출과 행복한 나라인데 굉장히 스케일도 큰 영화였습니다. 일단 개봉은 내년도 미뤄둔 상태였는데 이렇게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봉일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예.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들어간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노웨이 아웃인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내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촬영을 연기해보자 했다가 지금 이렇게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일단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연 배우였잖아요. 이 촬영분을 도려내고 촬영하고 마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수많은 스태프들,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연 배우를 교체되는 수순은 겪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드라마나 이런 광고의 계약서 보면은요. 품위, 의지, 의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지. 맞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일단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면 작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혐의가 밝혀진다면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그렇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부분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물론 아직 마약 투약 여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죠. 자, 다음 사건은요. 아주 수상한 자동차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주차장에 딱 세워졌어요. 근데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개씩이나. 여행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 가려고 준비했겠지 하고 봤는데 뭐 이렇게 생긴 딱딱한 네모난 게 가득 들어 있었대요. 이렇게 네모난 딱딱한 거. 부피도 있고. 벽돌인가 했는데 뜯어봤더니 뭐야 저거? 저 벽돌이 아니라 저거 돈뭉치 아니에요 저거? 뭡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짜리 벽돌을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짜리 벽돌이에요. 이게 벽돌 같이 생겼는데 뜯어봤더니만 500만 원 100장 한 다발이 10개씩 들어있어서 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합계했더니만 23억 원. 한마디로 이 자동차 트렁크 뒤에 강남에 30-40평대 아파트 한 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현금으로.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의 돈 원화뿐만 아니고 일부는 달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트렁크뿐만 아니고 상자, 금고에서도 돈다발이 뭐 우수수수수 지금 쏟아져 내려왔다. 우수수수수.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돈다발이 우수수수수입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돈다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증금이자 누군가의 등록금, 누군가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돈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사기친 돈이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무려 170억 원 정도의 사기금을 모았습니다. 이를 지금 환치기와 여러 가지 수법 등을 통해서 외부로 빼돌리다 적발이 된 건데요. 이들의 수법 아주 교묘합니다. 일단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요. 그걸 다시 되팔므로써 1차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후에 이제 해외 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상자 자산을 구입하고요. 그것을 다시 해외 거래소에서 인출하는 등의 복잡한 수법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트렁크에 이만큼의 현금을 갖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서 71억 원이나 된답니다. 71억. 현장에서 붙잡힌 돈만 71억. 근데요, 저 피 같은 돈은 그 피해자들의 돈 가운데 절반도 회수되지 않은 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참. 자, 분위기 좀 돌려볼까요? 왕년의 오빠 부대, 말만 나와도 두근거리게 하는 이 3명의 가수가 이 3명의 가수입니다. 바로 무대에 돌아옵니다. 연말에. 함께 보시죠.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가긴 소하잖아 나야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인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지는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떠나고 나서 보면 별게 없었어. 큰일 같은 것도 별일이 아닌 먼지처럼 괜히 바둥거렸어.
야, 남진, 나훈아, 조용필이 다 연말에 무대에서요?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뛰는데요. 남진, 나훈아, 조용필 씨 연말에 모두 콘서트가 열립니다. 저도 이미 임영웅 씨 콘서트 어머님 예매해드리려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요? 네. 에이, 좀 늦으셨구나. 네, 이번에 다시 또 도전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콘서트를 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층이 겹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같은 기간 또는 아주 인접한 기간에 이 세 분 모두 콘서트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콘서트 가려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실 것 같고요. 또 저도 이번에도 예매 전쟁 뛰어들어 봐야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머님을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시어머님, 아버님, 시아버님까지 네 분 보내드립니다. 에이, 내장하니까 안 되지. 또 보네요. 자, 임영웅 씨 지금 표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임 변호사처럼 실패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I am hero. 임영웅을 I am hero. 내가 영웅이다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지금 서울을 시작해서 10월 말 11월 전국 콘서트를 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서울, 대구, 부산 공연이 1분 만에 전석 매진. 대기 인원 60만. 60만. 이건 뭐 트로트계 BTS를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인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기 인원만 60만. 그렇죠. 그래서 그 노년층, 중장년층의 아이돌이다라고 지금 불릴 정도인 것 같은데 연말 예매 전쟁. 이거는 예매 전쟁을 넘어서 뭐 2차 대전, 뭐 3차 대전급 아닌가. 맞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거물급 가수들이 이 정도로 아까 이제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겹치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렵죠. 근데 일단 이렇게 겹치게 된 이유가요. 지금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잠실 주요 경기장에 리모델링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도 우리나라에 좀 문제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겹쳐진 것도 있는데 호남평야 근데 추워서 못 할 것 같고. 예. 일단 예매되시는 거라면 어느 걸 가셔도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경쟁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손가락 빠른 며느리, 손가락 빠른 딸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